지금 이제 그 북한 문제 쭉 얘기했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뭐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마이클 하워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전략가죠. 전쟁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정치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하워드 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분인데, 이 사람이 1970년에 아주 뭐 조그만 책을 썼습니다. 여기 어디 꽂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읽었던 그 한 문장인데, 보면은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전쟁은 참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만 나는 죽어도 전쟁은 못해라고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 나는 전쟁할 수 있어 라는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국가 안보에 대한,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자병법 보면은 병자 궤도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궤도라는 거는 속임수라는 뜻이죠. 군사 문제라든가 전략 문제 이런 거는 다 속이는 일이다. 속이는 일이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터라는 잡지에서 그 국민들한테 읽을 책 좀 한 10권 소개하라고 그랬더니 10권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군사 전략에 관한 책이 2권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병자 궤도야. 디셉션. 기만 전술이죠, 기만. 트럼프는 무지하게 그 기만을 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책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하고 군주론을 읽으세요. 손자병법은 속이는 거. 그리고 군주론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국가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사자의 발톱과 여우의 간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게 트럼프가 읽으려는 2권의 책입니다. 전략책. 그리고 철학책 3권. 그리고 나머지 5권이 다 중국의 정치경제에 관한 책입니다. 중국의 정치경제. 그래서 트럼프가 그냥 뭐 뇌깔리는 대로 중국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정책. 중국의 정치경제 관련 책 5권. 모택동, 중국 공산당, 뭐 중국의 경제발전 이런 책들 5권을 쫙 그 국민들한테 읽으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중국 문제를 그 미국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미국이 중국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그 뭐 하드카피를 구할 수가 없어갖고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프린트를 떴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차이나 밀리터리 파워 2019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DIA라는 데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내년에 차이나 밀리터리 파워 2020이 나올 겁니다. 이거가 바로 지난주에 이제 간행이 돼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 책의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상당히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말이죠. 1981년 9월 달에 요거랑 똑같은 책인데 제목이 소비에트 밀리터리 파워라는 게 나옵니다. 1981년 판으로. 그런데 그때 이 판을 처음 찍었을 때 미국 국방장관이 캐스퍼 와인버거라는 사람입니다. 캐스퍼 와인버거라는 그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7년 동안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그 캐스퍼 와인버거가 이 책을 만들려고, 소련에 관한 군사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바로 DIA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지도자들, 미국의 정치가들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안보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이 당면한 위협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줌으로써 올바르게 대비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 소련의 군사력, 그 81년판부터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81년판은 원판은 못 구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85년판을 구했습니다. 여기 이제 85년판인데 81년판하고 85년판하고 껍질은 똑같습니다. 소비에트 밀리터리 파워, 이건 1985년인데 1981년이 첫 번째 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그때 25만 권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 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25만 권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결국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혁혁하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위협이 뭔지를 아니까 거기에 잘 대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건강할 때 뭐가 문제다 그러면은 뭐 혈압이 높다라든가 뭐 당뇨가 있다라든가 그러면 다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그 위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책을 찍었는데 이거가 81년판이 초판인데 이거 나오고서 10년 만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하는 해에 이 책이 마지막으로 나온 겁니다. 소비에트 밀리터리 파워 1990.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이 달라졌어요. 91년 거는 한 번 나오고 마는데 소련의 군사력이 지금 변환하고 있다 하고서 더 이상 찍질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그런 군사력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2019년에 이제 옛날에 결국 소련을 붕괴시킬 때 기여했던 그런 그 작업을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이 1981년에 소련 대하듯이 지금 중국을 대하고 있구나. 경제력으로 지금 뭐 막 못살게 구는데 동시에 그 위협의 그 comprehensive and accurate view of the threat,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 이게 제가 뭐 아직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거 보는 대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소련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기네 군사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독재 국가나 뭐 이런 나라는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탱크가 몇 대인지 뭐가 군함이 몇 척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 보고서 우리가 탱크 이렇게 많구나라고 알 정도로 이게 그 권위 있는. 그런데 이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소련의 위협을 뭐 의도적으로 과장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사실 1970년대에 나온 어떤 미국 군사 보고서 보면은 소련하고 미국하고 바다에서 전쟁하면 미국이 진다라고 나온 거를 제가 몇 개를 봤습니다. 근데 소련이 망하고 난다면은 이거는 너무 과장을 했던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 그냥 큰일 났다고 막 떠든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가 더 세면서 그런 그 앞으로 여기 보면 뭐 중국이 일부 군사력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하여간 이거 찍은 의미가 1981년에 이 소비에트 파워를 찍은 의미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사 문제는 뭐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에는 굿 뉴스가 많고 중국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 여자 교수인데 캐서린 쉔크라는 여자 교수가 이게 달러가 그 패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도미넌트 달러 베스트 챌린저스. 그 달러가 완전히 압도적인데 도전자들을 전부 물리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도미넌트 달러 베스트 챌린저스. 그러니까 도전자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미국 화폐의 프리에미넌스. 프리에미넌스는 뭡니까? 압도적인 우위, 압도적인 지위는 looks safe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해 보인다. 미국 달러의 압도적인 지위는 looks safer than ever. 어느 때보다도 안전해 보인다. 제가 그 강의하다 가끔가다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는 월급 받은 거를 전부 한국 돈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달러로 일부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 뭐 그거는 안전 화폐가 되니까
그러면 나라에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그런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 1월 20일자입니다. 달러 패권이 항상 유지된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이제 몇 개 중요한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은 미국 제일주의는 달러화의 지구적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로 판명되지 않았다. 미국 제일주의가 뭡니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죠. 아메리카 퍼스트. 나 혼자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세계와 함께 해야지 미국만 퍼스트면 어떻게 되니? 그러는데 그 미국 퍼스트라는 미국 제일주의도 달러의 역할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미국은 지금 현재 달러 패권의 재부상을 보고 있으며 달러가 오히려 더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리저브 커런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죠. 로서의 역할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러가 이제 중국의 그 유안한테 질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유로화가 더 이길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캐들린 쉔크 교수가 이제 쓴 그 글인데 유로가 2018년에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통화로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의 20.5%랍니다. 그런데 2009년 딱 9년 전에는 28%였대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쪼그라드는 것이죠. 유로의 그 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중국의 유한화가 중국 경제가 커지니까, 그런데 이 교수 얘기로는 중국이 유한화가 달러처럼 국제적인 돈으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국제화폐로 되려면은 일단 중국의 국가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그냥 막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거가 돼야지 국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한이 국제적인 힘을 가지려면은 국경이, 돈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다닐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즉 뭡니까?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유로운 국가가 돼야 되고, 자유로운 국가만 돼서 됩니까? 경제가 안정돼야 되죠. 나라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누가 그 나라 돈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정된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은행 뭐 이런 거를. 그게 투명해야 되죠. 국가가 개입하고 막 숨기고 뭐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안 내려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조작하고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의 유안화가 달러화를 이기려면은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 경계선을 맘 놓고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즉 자유로운 국가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경제가 안정돼야 된다. 세 번째, 투명한 재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뭡니까? 중국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그 캐서린 쉔크 교수가 그래서 달러가 지금도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그 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역 전쟁이 지금 뭐 한참 뭐 벌써 이제 6개월, 7개월째 지속되는데 잠깐 휴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오는 겁니다. 그 여파가 오죠. 이제 우리가 월급을 뭐 받다가 못 받을 때 한 달은 버틸 수 있어요. 두 달째는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석 달째 더 힘들어지고 6개월째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런 여파가 지금 점점 나와가지고 중국 경제가 상당히 그 침잠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난 1990년 이후에 가장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정부가 발표한 거가 경제 성장률이 6%에서 6.3% 사이라고 발표했답니다. 원래는 그래도 6.5는 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링링웨이라는 그 뭐 중국계 미국 기자죠. 그 사람이 쓴 글인데 이게 6%도 사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그거의 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의 반이면 뭡니까? 3%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others say real growth has fallen to half that or lower. 지금 6%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반이든지 그거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3% 내지 그것도 못 된다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그 경제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풀면 되죠.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된답니다. 왜? 제가 이제 언젠가 그 한번 중국의 빚의 만리장성이라는 얘기 한번 했죠.
빚이 없을 때 그냥 빚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당분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막 링겔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갖다 또 보면은 그 스티뮬러스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냥 뭐 그래서 고나 빅뱅 스티뮬러스 메저스 그냥 세게 정말 그 자극을 해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다운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근데 그런 기사 나오면은 트럼프는 또 점점치가 못하니까 그냥 막 써대는 겁니다. 트윗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1월 21일 날 중국이 경제가 1990년 이래 가장 천천히 성장한다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경제가 slowest economic numbers since 1990. 1990년 이래 중국의 경제가 제일 속도가 늦다는 그런 숫자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미국은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미국은 number one in the world by far. 우리는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1등이야. 라고 이제 트럼프가 또 한번 폼을 잡았죠. 그리고 그 한 이틀 전에는 The economy is one of the best in our history. 미국 역사에서도 지금처럼 경제가 좋은 적이 없어. 그리고 그 밑에는 Unemployment at a 50-year low. 미국의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하야. 이건 뭐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제 자긴 잘하고 있고 중국은 헤매고 있다는 거를 트윗에다 막 날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잡지 뒤지다 보니까 미국의 그 텍사스에서 또 그 유정이 발견됐는데 유정이 이제 그냥 여기저기 있는데 그 한 개짜리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개짜리 중에서 이제껏 발견된 것 중에서 제일 큰 거가 발견됐습니다. 유정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The good news keeps on coming for the U.S. oil and gas industry. 미국의 석유와 가스 산업에 좋은 뉴스가 쉬지 않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지난 12월 달에 발견된 겁니다. 12월 달에 발견된 건데 또 12월 달에도 그런 거가 있었죠. 미국이 석유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합니다. 왜 석유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할까?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석유가 모자라가지고 중동 거를 많이 사왔죠. 중동의 원유를 사다가 그거를 그러니까 정유를 해가지고 휘발유를 만들었었는데 중동 석유를 정유하는 공장하고 그 중동 석유하고 미국의 원유하고 성분이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정유 공장은 중동 거를 휘발유로 만드는 데 좋답니다. 그래서 중동 걸 사다 휘발유를 만들어 쓰고 미국 건 판대요. 다른 나라에. 그런데 팔고 사는데 지난 겨울에 처음으로 이제 넷 익스포터 수출량이 더 많아진 겁니다. 75년 만에.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이제껏 발견된 것 중에서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정을 발견했는데 그게 무슨 이름도 울프 캠프 쉐일이라는 거예요. 텍사스에 있답니다. 텍사스하고 뉴멕시코주 그 부근에 있는 건데 그 양을 보니까 463억 배럴의 석유래요. 석유가. 그리고 218조 큐빅피트의 천연가스.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억 배럴의 그 물로 된 가스가 나와 있는데 석유만 한번 계산해 보면은 463억 배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200만 배럴 정도 쓰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하루 쓰는 거. 근데 지금 미국에서 새로 발견된 텍사스하고 뉴멕시코 사이에는 유정에서 나오는 지금 잠재되고 있다는 석유, 천연가스 빼고 석유만 가지고 한국이 혼자 쓰면 64년 그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것이죠. 그 미국이 트럼프가 경기 부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발전 위주의 정책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석유가 터져주고 이런 것이 미국의 그 경제 발전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금방 그 경제가 많이 나빠진다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그 금년 1월 초에 이제 주문해서 받은 책인데 이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지 매그너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책 살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저자가 진짜 이 사람은
이름을 날리는 학자다 그러면 그 책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모를 때는 출판사를 보면 됩니다. 예일 대학 출판부, 하버드 대학 출판부, 뭐 옥스포드 대학 그러면은 뭐 웬만하면 사도 괜찮습니다. 믿을 수 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좀 잘 모를 때 이제 물론 제목 보고서 이 책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네. 그럴 때는 출판사가 확실하면은 사면은 뭐 실수하지 않는 그런 그 팁이 있습니다. 그 예일 대학 출판사에서 예일 유니버시티 프레스죠. 레드 플렉스 붉은 깃발들 Why X's China is in jeopardy. 왜 시진핑의 중국은 위험에 빠졌는가라는 책인데 뭐 이 책 지금 제가 뭐 앞에 한 수십 페이지 읽었는데 서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이 4가지 덫에 걸렸답니다. 4가지 덫. 첫 번째 덫이 빚입니다. 빚. 빚이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슬로우하더라도 가서 그 달러를 돈을 처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미 제가 그 빚의 만리장성이라는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미들인컴 트랩입니다. 미들인컴 트랩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민소득이 이제 국제경제학자들이 국민소득이 $1,000에서 12,000불, 1,000불에서 12,000불 사이인 나라를 미들 칸츄리라고 그럽니다. 미들인컴 칸츄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중간쯤 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발전하는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도달하는데 요런 나라 대부분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노동력이 쌀 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노동력이 비싸져요. 근데 노동력이 비싸지는 반면에 동시에 발전해야 되는 거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노동력 가지고 그런데 노동임금은 올라가고 그래서 월남이 중국에 있는 공장이 베트남으로 가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로 가고 그래서 그때 당면하게 되는 위기 그거를 미들인컴 뭐 트랩이라고도 그러고 뭐 미들인컴 위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중국이 당면한 그 위기가 또 미들인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끝내주는 컴퓨터는 못 만들고 그 애플 같은 거를 직접 디자인은 못하고 근데 그거를 조립은 하는데 원가가 올라가지고 그 조립 공장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렌민비라고 그랬는데 중국의 돈이 그 중국 돈을 렌민이라는 게 인민이라는 뜻이죠. 인민의 돈이라는 뜻인데 이게 달러를 못 이기는 겁니다. 달러. 세 번째 위기가 그거죠. 그 돈이 결국 돈이라는 거는 경제 발전의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돈으로 돈 버는 나라가 된 것이죠. 금융으로 돈을 버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또 안 되고 있고 네 번째는 뭐 우리 다 알았던 에이징 파퓰레이션 급속히 늙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될 늙은이가 많고 이건 우리가 피터 자이언 책 얘기할 때도 다 얘기했던 거죠. 이 4가지를 당면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국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익스트라폴레이셔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대입론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 책이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했는데 대입론이 시진핑 와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대입이 됐는데 시진핑서부터는 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지오파디,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결국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되는 나라로 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 위험에 중국이 당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들 보니까 이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이 이 빨간 차 아까 만들어 가지고 레이건 대통령한테 주는 그런 그림도 있고 그러네요. 뭐 옛날 사진이지만은 제가 미국에 유학했던 기간이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하고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공부하러 갔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끝나기 1년 전에 그 왔는데, 이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이 그 기간 내내, 제가 유학하는 기간 내내 미국 국방장관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상당히 저 나름대로 좀 익숙한 기분이 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소비에트 밀리터리 파워를 처음으로 하라고. 이거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중국 책, 요것도 요 책을 만든 사람의 그 대표 책임자가 육군 중장입니다. 그 DIA 국장이 별셋입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명령하고 국방부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레이건 대통령한테 주는 그 사진이 이제 이렇게 있군요. 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북한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할 텐데, 북한 핵 문제가 이제 2차 회담이 열린다는데, 2차 회담이 열린다는 거 조금 이상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1월 17일 날, 미국 시간으로 1월 17일 날 그 김영철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 90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작년 5월 달에는 뭐 트럼프가 뭐라고 막 쓰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조용한 편이었고, 그리고 2월 말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육하 원칙에 어긋나죠. 어디서? 그리고 6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몇 월 며칠이지? 2월 말이 2월 뭐 28일이라든가 뭐 2월 25일이라든가 이런 거가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구체적인 거가 없으면 2차 회담은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회담이 과연 열리겠는가? 열린다면은 볼턴 얘기처럼 통초발어. 너네들 여기까지 안 했는데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뭐 강압적인 통첩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그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는 한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회담에 비해서 2차 회담은 확실히 그 부담이 더 가는데, 1차 회담 때처럼 그런 그 어떤 흥분이라든가 기대감이 없는 그런 2차 회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리드맨 박사가 하는 그 연구소가 스트래포라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또 저를 뭐 공부하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 거기에서 그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뉴스가 저한테 편지로 옵니다. 거기 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름이 Geopolitical Futures입니다. 지정학적 미래라는 그런 뉴스레터를 시장코 보내주는데, 요거 만드는 기관이 바로 스트래트포, 조지 프리드맨 박사의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19일 날 이제 앞으로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북한하고 다음번 회담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진행되고 있다. 비록 북한이 뭔가를 별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이 비록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만난다는 말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북한이 보여주는 거죠. Fully and verifiably dismantled its nuclear program.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는 그런 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거는 something we don't expect 평양 to do. 우리는 평양이 그걸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지. 미국 아주 예측의 명수죠. 조지 프리드맨 박사 연구소는 정말 예측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소 이름도 스트래티직 포캐스팅이고, 그리고 또 그 뉴스레터 이름도 지오폴리티컬 퓨처, 지정학적 미래인데, 거기서 우리는 북한이 그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2019년에 전망을 하면서 이 연구소가 내는 겁니다. 북한은 디스멘틀 핵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하여간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컨테인먼트 폴리시를 할 거다, 이제 봉쇄하는 그런 거를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런 뉴스가 있다는 것을 뭐 잠깐 소개를 했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How long should U.S. troops stay Korea? 미군은 한국에 얼마 동안 있어야 될 것이냐? 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가 무지무지하게 민주당 신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단 한 번도 공화당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그런 적이 없는 그 미국 신문인데, 주한미군은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느냐 물음표 해놓고 그 답이 Even after reunification, South Korean lawmakers says, 통일이 된 이후에도 있어야 된다고 한국 국회의원이 얘기했다. 그 얘기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그 신문에는 추미애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그 대표로 있을 때 미국을 작년, 그게 2018년 10월이에요. 그렇게 지금 몇 달 안 됐죠. 2달밖에 안 됐죠.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언제까지 미군이 있어야 되느냐는 이 질문인데, As long as the U.S. remains the keeper of global peace. 미국이 지구 평화를 유지하는 세력으로 남아있는 한 We want to have U.S. forces in South Korea. 우리는 한국에 미군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한미군은 정말 그 여야를 떠나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정말 결정적인 핵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고 평화가 정말로 통일이 돼도 평화는 100% 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중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일본이 우리 지금 당장 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무서운 나라죠. 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은 통일이 돼도 남는 겁니다. 그럴 때 주한미군은 그래도 이념이 같고 사상이 같고 이런 거로 남아 있으면은 우리한테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이런 그 생각을 여와 야를 떠나서, 그리고 또 국가 안보에 여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주한미군 뭐 소중한 건데 걔 나간다고 우리가 그냥 뭐 큰일 났다고 이렇게 뭐 좀 방정맞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쿨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나갈 것 같으면 안 나가도록 뭐 우리가 또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겠죠. 예, 오늘 좀 뭐 제가 하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아마 이것을 3개로 쪼갤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씩. 예, 오늘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이제 소식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